자, 이번엔 17년도 이제 상반기 시험이었어요. 실급 문제, 이제 첫 번째 시간이고요. 역시 이제 지금은 내용을 주고 내용을 물어봤지만 그 당시에는 이상하게 내용을 주고 사례를 많이, 그 제목을 많이 물어봤죠. 보니까 뭐 그냥 음식물 단속 허가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비용은 음식물 업자가 내는 거고 대신에 이제 대중들이 보호를 받겠죠. 그래서 비용은 집중이고 편익이 분산되니까 뭐가 되는 거야? 기업가 정치, 운동가 정치가 돼요. 여기서 말한 기업가는 물건 만든 기업가가 아니라 공익단체를 말하는 거야. 이런 규제를 만든 규제 생산자들. 대체 답은 4번이었죠. 사례 문제를 줬지만 결국 이 내용밖에 안 물어봤, 제목밖에 안 물어봤네. 두 번째입니다. 이 법 잘 나온다 그랬지. 얼마 전에도 시험에 나왔고요. 자, 그때도 봤지만 50명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이 바뀌었죠. 자산 규모가 10억 이상, 총 매출, 총 수입액이 30억 이상이 돼야 되겠지. 100위는 아닙니다. 1번은 그 1조에 대한 기본 내용이죠. 자율 경영, 책임 경영, 투명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읽어보시고 이 법에는 내가 그 일sek탄 안 적용된다고 그랬지. 정부기업은 정부기업 예산법이, 중앙의 제3섹타만, 기타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공기업은 다시 시장형과 준시장형 2조 이상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그다음 위탁집행형과 기금관리형으로 맞고, 매년 평가받습니다. 기재부가 매년 평가받는데 신규 지정된 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평가받는 게 원칙입니다. 기재부가 총괄기관입니다. 자, 답은 그래서 100명이 아니다. 50명이다. 3번입니다. 뭐 학자들 물어봤죠. 인사행정 관련돼 있는데 제퍼슨이 뭐다? 지방주의, 개인의 자유 강조한다. 능률보다는 민주 책임성, 작은 정부론, 지방 분권이니까 분권적인 과정들, 시민 참여를 강조했죠. 답은 1번이네요. 잭슨 아저씨는 역관주의 도입한 사람이야. 행정의 탈정치와 정당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을 강조한 사람은 우드로 윌슨이에요. 오히려 이분은 집권당이 공무원을 임명하자는 역관주의를 말한 사람이고요. 메디슨이 다원주예요. 다양한 집단이 존재하니까 국가는 중립적 조종자 시각에서 합의하게 만드는 거고요. 견제와 균형이 민주주의 핵심이다. 반면에 국가의 적적 역할과 행정의 유효성 강조하는 사람 밑에 있는 해밀턴입니다. 둘은 바뀌었네. 3번과 4번이 바뀐 거야. 다원 과정이다. 집단 간 조정과 이를 가능하게 하기는 견제와 균형, 삼권 분립. 이거는 메디슨입니다. 그래서 제퍼슨주의, 메디슨주의, 잭슨주의, 해밀턴주의 해가지고 여기다 윌슨주의까지 5명 정도의 대통령은 대통령이 제퍼슨 아니 해밀턴 아니지만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의 4명하고 나중에 윌슨의 실적주의까지 이분은 외워두십시오.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내용을 준 다음에 제목 물어봤어요. 자, 리프리 프랭클린은 배경 보제잖아. 배분, 경쟁 규제, 보호 규제, 그 다음에 재분배. 안정성이 높다, 정형성이 높다, 갈등이 없다. 왜? 피해자와 수혜자가 정면 대결이 없으니까 이념 논쟁도 없다. 그럼 재분배는 아니죠. 그 다음에 참여자들의 관계가 뭐냐면 팀이 고정돼 있다는 거야. 규제 정책은 승자와 패자가 바뀌고요. 규제마다 팀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책의 안정성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관계 안정성도 떨어지는 건 규제. 반면에 갈등은 심하지만 팀은 고정돼 있는 게 재분배. 팀도 고정돼 있고 그다음에 갈등도 없는 건 배분 정책이죠. 또 전부 다 국가가 뭘 수혜를 주는 거니까 줄이자는 압력이 없죠. 왜? 피해자가 없으니까. 작은 정부에 대한 압력도 약하다. 전부 다 분배 정책, 배분 정책을 말하는 겁니다. 답은 1번이었죠. 쉬웠습니다. 그래서 안정성 나왔을 때 정책의 안정성인지 아니면은 관계 안정성인지 둘 다 높은 게 배분, 관계 안정성은 높지만 정책이 불안전한 게 재분배, 둘 다 불안전한 건 규제예요. 이런 식으로 4번의 답은 1번입니다. 5번입니다. 과두제 철칙. 이건 뭐냐면 제가 계층제를 만들었죠. 이 사람한테 힘을 많이 실어줬던 이유는 네가 제일 능력자니까 이걸 가지고 조직을 관리하라고 힘을 실어줬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힘을 가지고 조직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자기 힘을 키우는데 악용을 해버려요. 한마디로 수단과 목적이 전도된 거죠. 내가 너한테 힘을 실어준 건 수단이야. 이걸 통해서 이 전체 목적을 달성하라고 준 건데 이건 잊어버리고 자기 힘을 키우는데 악용하고 있죠. 이건 뒤집어졌기 때문에 목표에 대치라고 그래요. 확대는 뭐냐면
내가 8강이었는데 16강으로 또는 4강으로 점점 높여가는 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다시 내가 16강이 목표였는데 8강으로 4강으로 우승까지로 같은 목표가 범위가 넓어지는 게 뭐가 되는 거야? 확대. 반면에 난 A만 했는데 B도 하고 C도 하고 D도 하고 옆으로 넓어져 가는 게 이게 뭐가 돼? 추가되었다, 다원화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같은 목표가 범위가 확정되어 가는 게 확대. 질적으로 상이한 목표가 한 개, 두 개 첨가되어 가는 게 다원화. 승계는 뭐다? A를 달성하려고 그랬는데 달성이 되었거나 불가능해. 끝나버렸단 말이야. 끝나니까 B를 추구하고 있죠. 목표는 A에서 B로 바뀌었지만 조직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동태적이지만 보수적이라고 그래요. 승계, 달성했거나 불가능할 때. 이건 새로운 목표가 하나, 둘 옆으로 첨가돼 가는 거고 같은 목표가 범위가 확장되어 가는 거고요. 이건 뒤집어진 거죠. 대치라고 그래요. 답은 1번입니다. 자, 6번입니다. 학습 문제 그나마 좀 어려웠죠. 학습에는 문제가 있고 목표가 있고 대안이 있어요. 자, 이 목표가 주어졌다는 가정 속에서 이 대안을 찾아가는 거야. 저번에 대안이 실패하니까 다른 대안을 찾아 성공을 했죠. 이게 수단학습이야. 그지? 목표 그 자체는 변하지 않았고 요 내부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걸 내생적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문제 원리를 잘 이해한다면은 이 목표가 더 바람직하게 바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조직 내 문제가 아니라 밖의 문제이기 때문에 외생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수단학습, 이걸 사회학습, 요 내부의 내생학습, 요걸 외생학습이라고 그래요. 근데 둘의 공통점은 인과성이 좋아지는 거야. 근데 아무리 인과성이 좋아지더라도 호소력이 없다면 통과 안 되거든요. 다음번에는 호소력 있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치? 기본소득 개념이 아무리 인과성 있는 정책이어도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면은 선거로 반영이 안 되겠죠. 이러니까 그걸 좀 더 가다듬어서 정교하게 가다듬는 게 정치학습이라고 그래요. 가겠습니다. 학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회학습이 바로 외생학습이야. 왜 문제나 목표 그 자체가 바뀌는 거니까. 조직 밖에 이루어지니까 외생적이고요. 내생학습은 보다시피 대안이 바뀌는 거지 문제 정의나 목표 그 자체의 의문 제기하는 건 외생적이에요. 답은 2번이 틀렸죠. 그다음에 교훈흡기 학습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책학습은 말 그대로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워가는 건데 주체는 개인일 수도 있고 조직일 수도 있다. 됐지? 또는 창도 연합일 수도 있다. 창도 연합 강조하는 게 사바티의 지지 연합 모형이잖아요. 이게 학습의 주체, 개인, 조직 또는 창도 연합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좀 어려웠죠. 그래서 새로운 게 나왔으니까 학습론을 잘 안 봅니다. 학습론의 반대말은 분석론이야. 미리 분석하는 게 아니라 해가면서 발견해 가는 거니까 이게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잉글랜드 슈라이더도 처음 나왔죠. 근데 답은 쉬웠을 거예요. 보다시피 사회적 이미지야.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미지가 좋은가 나쁜가, 힘이 센가 약한가에 따라서 보다시피 사회 형상 가보세요. 국민 대상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인식. 그치? 요 사람들은 미국에서 인식이 좋은가 봐요. 우리나라 게 아니야, 지금. 반면 이런 분들은 인식이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이 사람은 인식은 좋지만 힘이 없어요. 동원 가능한 자원량도 작고, 형성도 어렵고요. 힘이 없다 보니까 다른 데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미지도 안 좋고 힘도 없겠죠, 이런 것들. 한마디로 뭐야? 사회 문제라는 게 있잖아. 문제라는 게 객관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누가 주장하는가에 따라서 들어오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지가 좋은 사람이 힘도 세니까 이 정책은 들어오겠죠. 수혜 집단들. 이미지는 좋은데 부정적이다 보니까, 힘은 강한데 부정적이다 보니까 주장만 하는 거야. 들어오진 못하고요, 지금. 그다음에 이미지는 좋은데 힘이 약하다 보니까 다른 집단과 의존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다 안 좋다면 그게 탈락이겠지, 이제. 그 얘기야. 그래서 보다시피 배제하자는 게 아니라 사회 문제 설명할 때 이런 이미지라든지 이런 가치를 오히려 집어넣자는 겁니다. 똑같은 주장이어도 누가 주장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됐지? 또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특정 대상 집단이 둘 이상 유형으로 구분될 수도 있고 시간에 따라 바뀔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처음엔 안 좋았지만 노조가 처음엔 좋았지만은 점점점 지금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잖아. 지금 왜 차기 위주로만 들어가니까. 됐지? 파업도 주도하고요. 분명히 그 내가 봐서 충분한 돈을 받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뭐 약자를 위한 이런 파업이 아니라 자기 부를 위한 파업을 하니까 옛날 현대차에서 어떻게 오른쪽 바퀴 만든 사람하고 왼쪽 바퀴 만드는 사람이 금액이 다를 겁니다. 다릅니까? 노조 자체에서도 이걸 주장하지 않죠. 파견업자라고 해가지고 그 내부적으로도 무슨 계층이 있나 봐요. 이게 자꾸 이런다면 이미지가 나빠질 겁니다. 힘이 셀지는 모르겠지만은 국민들한테 그게 동의받기가 어려울 거예요. 요 얘기야.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옳은 거 찾는 거니까 2번이 맞죠. 이건 배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객관 분석을 지향한 게 아니라 지향해야 돼. 지향이야. 보다시피 객관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미지 들어오잖아요. 사회 상황에 대한 객관 분석 말고 이런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단순한 기술적 과정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기술적 과정이 아니고 보다시피 어떤 집단이 더 많은 이득을 받을 것인가 이런 가치 판단이 개입되어 있다. 그래서 처음 본 학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당황해서 그랬지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았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진짜 어렵게 냈다면 이게 누가 들어가냐 물어볼 거야. 수혜 집단에 누가 들어갔는지 주장에 누가 들어갔는지 이런 내용을 물어봤겠죠. 근데 그런 걸 물어본 게 아니라 객관적이 아니라 이런 주관적 이미지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집행도 마찬가지고요. 답은 그래서 2번이 맞습니다. 8번입니다. 특별회계가 아닌 뭘까요? 일반회계 아니면 기금일 거잖아. 특별회계가 되게 많은데 전부 다 법률로 설치해야 되고 19개인가 있어요. 기금도 법률로 설치해야 되는데 67개가 있어요. 다 외우는 게 힘드니까 내가 정보기업 특별회계 좀 외워달라. 양조예편. 거기에 들어가는 게 정보기업 예산법이다. 그 다음에 책임운영기관 일반회계지만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게 있어요. 일부. 자체 수입이 50 넘어갔을 때. 연금은 무조건 기금입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다 기금이에요. 답은 그래서 연금이 들어갔던 기금이 틀린 겁니다. 이런 법을 다 외워달라는 게 아니에요. 연금은 기금이라는 거야, 그냥. 연금 들어왔을 때 연금, 보험, 보증, 지능 이런 거 전부 기금이에요. 67개나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내가 연금만 좀 잡아달라고 그랬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9번입니다. 예산 이론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 크게 두 가지. 점증 모형과 합리 모형. 원래 미군 점증 정치였어. 그러다 나중에 합리가 들어와요. 그 다음 나중에 다중합리성이 들어와요. 서메이와 윌로우비의 다중합리성. 그래서 요거는 좀 깊이 물어본 겁니다. 루이스는 경제학 명제를 제시해요. 경제학 명제를. 그 전까지는 정치 명제였는데 정치 명제는 뭐 타협과 합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한 단위 올라갔을 때 늘어나는 가치. 역시 마찬가지 한 단위 올라갔을 때 늘어나는 가치를 서로 비교해 가지고 어떤 게 더 많은지 한 단위 올라갔을 때 누가 더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지 세 가지죠. 상대 가치, 증분 분석, 상대 효과성이라는 이 세 가지 경제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걸 정치로 바꾼다든지 여기 타협과 합의가 들어가면 틀렸을 겁니다. 니스카넨입니다. 누가 예산 극대화시킨다? 관료들이에요. 의원들이 재선을 위해서 지역구 예산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관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부서 예산을 극대화하는 걸 설명하는 게 니스카넨 이론입니다. 의원들은 재선을 위해서는 국민들, 사회가 원하는 걸 해줘야 돼요. 한마디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이 점을 찾아줘야 되는데 이 점을 잘 모르니까 관료가 이 점보다 2배 많은 점으로 확대한다는 게 니스카넨 이론이죠. 그 다음에 썸의 윌로우 다중합리성 모형은 정책 과정과 예산 과정은 달라요. 그렇지? 편성 과정과 심의 과정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과정별로 무조건 합리 모형이 맞다, 점증 모형이 맞다가 아니라 다 다르게 적용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 예산이 합리적이라면은 요 예산 상임위원회의 심의가 정치적인데 누가 조정한다? 이 중앙예산기관의 분야별 담당관이 분야별 예산을 분야별 상임위원회와 연계시킨 역할 담당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누구다? 보다시피 의원들이 아니라 여기 복수의 중앙예산기관의 담당관들이 각각의 부처의 합리적 정책을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회와 정치적으로 연결시켜 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책에 대한 합리성도 있어야 되고 정치적 마인드도 있어야 되겠죠. 누가 틀렸다? 의원들이 아니라 중앙예산기관의 담당관들이야. 분야별 예산을 먼저 본 다음에 전체를 보니까 미시적이라고 그래요. 됐죠? 여기 좀 더 합리성이, 여기 좀 더 정치성이, 또 누가 결합되죠? 킹던의 의제 설정 모형하고 루빈의 실시간 예산 결정 모형이 겹쳐갖고 다중합리성이 만들어집니다. 단절 균형 모형은 역사 신재론이죠. 안정적으로 가다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단절되고 새로운 게 만들어지겠죠. 근데 문제는 뭐다? 과거 지향적이지. 귀납적으로
단절되었기 때문에 변하는 건 알겠지만 이게 언제 올지는 몰라요. 우리는 분명히 IMF 전후로 또는 이번에 코로나 전후로 예산이 달라졌을 거예요. 사업이. 근데 이 코로나가 언제 올지 예측이 안 되잖아요. 또 언젠간 이런 충격이 와서 기존과 다른 새로운 게 들어올 텐데, 그치? 이거는 끝나 가봐야 아는 거지 미리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급격한 단절 변화 설명은 가능한데 이걸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언제 이런 단절이 올지를 모르니까. 내 생에 다시 코로나 같은 위기가 또 와가지고 또 변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또는 큰 전쟁이 와가지고 기존과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절 예산, 단절 균형 이론인데 이걸 예산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점증도 있고 급진도 있다는 겁니다. 절충 모형이에요. 답은 1번이 맞습니다. 예측할 수 없고요. 의회 의원이 아니라 기재부 예산 담당관이 돼야 되고 니스칸에는 의원들의 예산 극대화가 아니라 관료들의 부처 예산 극대화야 자기 이익을 위해서 10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10번입니다. 결과지향인데 이것도 좀 어렵게 나왔죠. 결과지향은 미국은 클린턴 정부 이후 때예요. 클린턴 정부가 전자정부 말하고 이제 NPR이라는 성과지원 개혁을 해요. NPR. 이걸 위해서 성과평가법이 만들어져요. GPRA라고 그래요. 성과법을 만들었는데 지표는 부시 때 만들어져요. 파트 때. 그래서 클린턴 때 결과지향 예산은 맞는데 성과관리법이라는 GPRA가 만들어지고 그 지표, 툴이잖아. 지금 이 지표는 언제 만들어지나 파트라는 지표는 부시 때 만들어져요. 답은 1번이었어요. 됐죠? 자, 그래도 이제 2번 찍으면 안 돼. 결과지향 예산은 총액으로 재량줘. 이걸 가지고 네가 성과 내면은 그 다음에 예산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이러니까 동기부여 강조한 거 맞아. 성과 낼 이유가 있잖아요. 규정대로 쓰는 게 아니라 재량껏 돈을 받았고 이 범위 내에서 내가 성과 낸다면은 더 많은 예산이 들어올 거고 나는 보수도 높아질 거죠. 이러니까 동기부여 강조한 것도 맞고 이들에게 재량권 주니까 권한을 많이 주여한 것도 맞죠. 그다음에 목표, 결과, 재원을 연계시킨다.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여기에 맞게 돈을 줄 거고 성과 낸다면 또 재원을 또 줄 겁니다. 성과에 대한 계약 개념 활용한 거 맞고 신성과주의니까 20세기 후반 맞아요. 이제 영국이 제일 빨라서 1980년대, 미국 92년도, 우린 IMF 이후에 그래서 신성과주의. 20년대 후반부터 운영 과정이나 기능에 초점, 기능 역할이야. 역할에 초점 맞추는 새로운 성과주의가 신성과주의겠지. 이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주로 품목이었다면은 통제 중심이었다면은 다시 성과주의가 다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는데 분명히 어려운 게 답이 맞는데 다른 건 답이 없었으니까 과감하게 어려운 걸 찍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말하지만 시험은 요령이 좀 필요합니다. 찍는 것도 요령이야. 이상한 지문 나오면 판단하지 말고 다른 지문 가지고 답이 없다면 과감하게 새로운 지문 찍으십시오. 답이 있다면 걔를 찍고요. 분명히 답이 있을 때가 더 많을 거야. 문제가 쉽다면은 문제가 어려웠을 때는 새로운 게 답입니다. 그렇지? NPR, GPRA 파트 좀 영어인데 미국 거고요. NPR과 GPRA는 클린턴 때, 파트는 부시 때야. 물론 이 지표가 클린턴을 비판하기 위한 이건 민주당이 공화당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클린턴의 성과를 비판하기 위한 지표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오바마 때 새로운 지표가 또 들어와요. 왜 오바마는 또 민주당이잖아. 그치?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거기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지표, 평가 지표는 오바마 때 또 만들어져요. 근데 시험은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GPRA하고 파트까지는 NPR은 여러 번 나왔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엔 두 번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